외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4월 넷째 주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당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특공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공 이거 맞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드디어 첫 본청약이 나옵니다. 어떤 단지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당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파격 발상의 연속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이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순서는 여러분들 가장 설명을 많이 하신 분 순서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할 게 가장 많은 순서대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살펴볼 후보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 일단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이것에 상당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정책인데, 논지는 뭐냐? 어쨌든 도심에서 공급하는 거, 특히나 우리가 집값의 문제라고 꼽히는 서울, 공급을 하려면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재고주택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재건축이다.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초안 때문에 이게 막히고 있다.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정책이라서 요거 첫 번째로 내세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부동산 실패, 실기 이런 걸 좀 상기하려고 내건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파격적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하면 공공기여를 줄이겠다, 아니면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 지금 현재 용적률 체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요거를 아예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목동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의 이 용도적 용적률 체계가 2000년에 완료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마련하면서 1, 2, 3단지는 2종이 되고 나머지는 3종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 2, 3종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그냥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다 400%였습니다. 이게 현재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 되고 1, 2종은 이제 일반 주거니 아니냐에 따라서도 용적률이 낮아지긴 하죠. 2종 일반이 아닌 경우는 150%이긴 합니다. 요거를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까지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 준주거 지역은 500%이기도 한데, 가령 뭐 3종을 400까지 올리자, 혹은 뭐 350까지 올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심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몇 퍼센트까지 갈지 요거까지 얘기해 주셨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사실 늘리자고는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요걸 늘리는 순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시가 너무 빽빽해진다, 고밀해진다, 이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 미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질, 도시의 밀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300%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자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법으로 풀자고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노후도시 공공기여 축소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 혜택도 부여하고 하면 그에 따른 공공기여도 생기기 마련인데, 요걸 좀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이든 뭐 공원이든 이런 걸 들어가는 걸 줄여서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시에 이제 그 말은 사업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린벨트 최근에도 해제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린벨트 더 해제해서 청년 신혼부부 공급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개는 법 혹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부처를 이제 통할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공기업 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지자체장이 권한을 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조를 이렇게 잡아가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서서 말한 재건축 재개발 완화 확대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나온 거였는데, 요것도 별도로 발표를 한 거긴 했거든요. 자, 청년에 대해서 LTV를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에는 40%가 적용이 되고 비수도권 70%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생애 최초에 한해서 80%까지 현 정부에서 이제 늘려주긴 했는데,
아예 이거를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한을 두지 않아서 뭐 LTV 100%까지 돼서 집값의 100%가 대출을 해주냐? 이건 아니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렇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이 LTV 규제 자체를 청년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횟수의 제한도 두지 않겠다. 지금 생애 최초 80%인데 이런 거 없어. 청년이 보통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만 34세까지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집을 구매할 때는 LTV 아예 뭐 몇 번을 갈아타기를 해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되어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이 DSR 규제를 놓고도 이제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긴 둬야 되지만 이 몇 퍼센트 두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있죠. 젊은 사람이 큰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물려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산은 결국엔 부모 잘 만난 거, 운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소득, 내가 어쨌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얻게 된 직장에서 얻는 소득은 노력이라고 평가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더 많이 보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수의 기치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취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사실 가액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부담이긴 하죠. 요것도 아예 청년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겠다. 그냥 딱 집값만 내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생애 최초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이 1주택 기준만 유지한다면 청년인 기간 동안 여러 번 매매하더라도 계속 취득세를 아예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한동훈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새로운 거는 용적률 건폐율 완화, 그 다음에 이제 LTV 폐지. 취득세 폐지는 사실 폐지를 말하는 후보는 없었지만 많이 완화하겠다는 후보들은 지난 대선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을 살펴볼 텐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딱 부동산만 겨냥해서 나온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하면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청년층을 어떻게 이제 부담을 완화할 거냐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을 하셨어요.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이 되면 학업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서 일자리 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만물설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을 보여주신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반값 월세조입니다. 반값 월세조. 이름부터 벌써 눈이 확 끌죠. 무슨 얘기냐? 이제 현재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이 전체 이제 학생들의 18%에 불과능하다. 취약하고 있는 학생들의. 근데 인근 원룸의 월세는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학가 주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장의 자율성은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 재밌습니다. 일단은 대학가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여기에 용적률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반값 월세 지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해주는 지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원룸들에 대한 가격 규제를 진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신박해요. 어떤 특정한 지역, 그것도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두 번째는 1인용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파트 중에서도 원룸형 아파트들 많죠, 요즘.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리고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도 이제 1인용 아파트들이 많은데,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령 3기 신도시 같은 데에 만약에 김문수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지도를 했다면 10% 이상은 뭐 한 3구, 4구 이 정도 되는 원룸 투룸형 아파트로 넣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특공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특별 공급 1인용 아파트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1인 가구 특공을 신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세제 관련된 내용들이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세까지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참 재밌었습니다. 오피스텔을 10년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정말 파격적이죠. 근데 오피스텔을 10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5%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하면 보유하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그 다음에 세대공존형 아파트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출산한 부모와 부부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개발하면 4분의 1은 육아를 생각한 아파트를 만들자. 당연히 어린이집 갖춰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외에도 이제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의 돌봄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이들 뭐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요거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는 그냥 지으면 되는 거고 민간에도 이런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더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좀 재밌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존주택 처분 및 임대 시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 제도를 신설하겠다. 부모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면 자식한테 청약할 때 가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팔고 자식은 새로 사라 이런 얘기죠. 부모 자식 둘 다 집을 갖고 있지 말고 부의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상속세 문제도 같이 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여기까지고 나머지 두 후보 살펴볼 텐데 나머지 두 후보는 사실 짧습니다. 그 문구들만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징벌적 세금을 폐지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상속세도 완화하겠다고 했고 제초안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9호죠, 9호.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층의 토지임대부 분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다뤄뒀던 이재명 후보 공약과도 겹치는 부분이죠. 이 토지임대부 분양은. 근데 홍준표 후보는 특히나 청년층을 겨냥해서 이걸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핵심적인 게 이제 장기 저리 대출입니다.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해줘서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청년 신혼부부 특공 확대 요거는 뭐 어느 후보든 다 얘기하는 거죠.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뭐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하겠다는 얘기 좀 들고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 눈길을 좀 끌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제 중국을 포함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집을 쓸어 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딱 타겟으로 해서 나온 정책인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 후보 네 분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는데 가장 구체적인 건 한동훈 후보였던 것 같아요.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렇게 막 공을 들이진 않았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이긴 했지만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정말 실시간으로 나온 거라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4기 신도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GTX DEF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대동소이하죠 사실 다들 얘기하는 게. 그건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특공 무용론, 특별공급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요약한 기사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분양 절반의 특별공급인데 실제 공급은 30%밖에 안 됐다. 특별공급이 분양 전체 이제 따져보니까 절반 정도의 물량이 배정이 되는데 실제로 배정된 물량만큼 수요가 없어서 20%는 그냥 날아갔다. 일반 공급으로 날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 공급이 아니라 거품 공급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요 보고서입니다. 건산연에서 나온 보고서라서 건산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내용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뭘 했냐면 건산연에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나온 청약단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 민간 분양 아파트 그리고 분양 전환까지 되는 아파트를 조사를 했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간 동안 1853단지 90만 호가 이제 청약홈에서 청약이 이루어졌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민간이 93.3%, 공공이 6.7%였습니다. 일단은 현행 제도에서 특공이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요 왼쪽에 있는 게 공공입니다. 공공에서는 거의 85%를 특공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고 민간에서는 55%, 65% 정도를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비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만큼 배분됐는지 일단 보면 실제로는 46.8%가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공공에서는 67.6%, 공공 전체 분양 중에 67.6%였고 민간에서는 49.7%, 이제 8호제곱 이하는 그랬고 8호 초과는 물량이 많이 없죠. 그래서 13.4%인데 보시면 공공은 85%, 민간이 55에서 65%인데 왜 이렇게 적게 됐냐라고
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민간 분야에 살펴본 것처럼 93.3%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평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고는 돼 있지만 운영 지침을 통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집 공고 승인권자의 재량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모집 공고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활용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55%까지 가진 못했고 46.8%가 특공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공급 중에 청약이 미달된 비중이 무려 50.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그렇고 수도권에선 좀 덜합니다. 근데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가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미달이 된 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자녀, 기관 추천, 노부모 그냥 다 60%, 70%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미달이 됐어요. 그래도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인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로 되는데 자 일단 특공 49% 중에 무려 20.5%가 일반 공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왜 49%인지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46.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특공을 원래 배정을 하지 않는 물량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아예 분모에서 제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중이 늘어난 게 있고 보면 100% 중에서 특공이 49%로 배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공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이제 1순위 하루 차이로 분양하는 거죠. 이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물량이 20.5%나 됐다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별공급 이만큼만 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8.5%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별 그리고 유형별로 수요 차이가 상당합니다. 서울, 세종 이런 데들은 특공에서 경쟁률 1대1 넘는 비중이 5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100%에 육박을 하죠. 근데 이제 울산, 제주 이런 데들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특공에서 경쟁이 1대1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로는 유형별로도 수요 차가 상당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다자녀와 기관 추천 특공은 청약 미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같은 단지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이 미달이 발생했어도 생애 최초는 뭐 12.13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단지에서도 다자녀는 찬밥이고 생애 최초는 인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단은 건사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급하게는 지역별, 유형별 수요차가 큼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인기가 많으니까 물량을 좀 늘리고 다자녀 기관 추천 물량은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으로 오면 수도권에서는 다자녀 기관 추천도 1대1 넘습니다. 사실 다들. 특히나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일률적으로 사실 조정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사실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상당히 제도적인 조정 핀셋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관 추천, 뭐 국가유공자 이거 정말 있어야 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어서 이걸 함부로 건들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배려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사실 배려해야 될 대상이 맞아요. 줬는데 안 가주면 뺏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없애기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는 조금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별 차등을 둘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유형별 물량 재조정 요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분양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인데 자 일단은 이 어디 있는 단지인지 말씀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번에 나오는 단지고 교산 신도시가 요렇게 길게 있는데 요쪽에 이제 5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에서 여기가 선호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국토부에서도 했었고 이제 민간 플랫폼이죠. 직방에서도 했었는데 교산 신도시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1, 2위를 다툽니다. 지금 이제 직방에서 한 거는 하남 교산이 23.4%의 선호도를 보여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국토부에서 한 거가 이제 과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2위가 하남 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산 신도시에서 나오고 첫 번째 단지는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땅은 어쨌든 공공이 갖고 있는데 시행도 공공이 하는데 시공 자체를 민간 건설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르지오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을 받지만 브랜드는 푸르지오예요. 자 어딘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남교산 A2 블록이거든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남교산이 이렇게 긴데 그 중에서 이 위쪽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하남 검단산역이 상당히 가깝죠. 하남 시청도 가깝고 하남 스타필드 있고 코스트코 있고 최근에 생긴 이 아이파크 리버, 더 리버, 이케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있는 그런 입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이 네이버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고 하남 검단산역에서는 도보로 한 12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하남미사
이렇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멀리 있는데 스타필드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한강도 가깝고. 자, 요 단지여서 도보로 한 12분 5호선 하남 검단산역 도보권 있고 하남 검단산역 5호선의 종점이죠. 동시에 기점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근하실 때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죠. 근데 교산 신도시의 초등학교 부지가 새로 마련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천연초 배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겠지만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생기면 이 안으로 이제 다니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 10개 동 1115가구 규모입니다. 뭐 피크닉 필드, 그리너리 카페, 시니어 클럽 게스트하우스 요즘 이제 들어가는 커뮤니티들은 다 들어갈 겁니다. 특히나 이제 푸르중에서 짓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지을 거예요. 물론 LH에서 짓는 것도 그 수준으로 요즘 많이 잘 짓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사전 청약을 제외한 249가구가 본 청약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은 이렇고 249가구 중에서 일반 공급은 63가구, 특공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신생아 공이 가장 많습니다. 신혼부부 생활실조도 있고요. 자, 분양가 살펴보면 51제곱이 거의 5억에 가까운 4억 9,811만 원. 이건 최고가 기준입니다. 55제곱이 5억 3천만 원, 58제곱이 5억 6천만 원, 59제곱이 5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이 정도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주변 시세를 살펴봐야 될 텐데 주변 시세에 마땅히 비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소형 평형이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백조현대 백송환신 여기가 소형인데 요거는 40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또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평형이고 은행 여기가 이제 101제곱이 있는데 1994년 준공한 단지거든요. 7억 5천만 원인데 요거는 구축이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시세는 이런 수준이고 평면도 볼 텐데 평면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51A 타입 요거는 방이 2개입니다. 2개. 드레스룸이 있긴 한데 방이 2개고 거실 그러니까 투룸인 구조죠. 근데 어쨌든 욕실도 2개나 있고 주방 거실 이렇게 맛보는 맛통풍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혼부부 1인 가구, 2인 가구에 적합한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무리하면 3인 가구까지 살 수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51B는 이렇습니다. 51B가 그래도 나름 넓다고 알파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드레스룸도 있고요. 방 3개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조죠. 전형적인 타워형이죠. 거실이 이면 개방으로 돼 있는. 자, 그 다음에 55. 요것도 알파룸이라고 붙여놓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방 3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실에도 드레스룸이 있는 그런 구조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방 3개짜리 LH에서도 이건 침실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다 싶어서 알파룸에서 바뀌었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58, 59 이런 구조인데 평면 보면 정말 잘 나왔어요. 일단 59A 마통풍되는 4베이 구조인 거고 요거는 탑상형 구조인데 거실을 이걸 이면 개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거실 주말 같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쨌든 이면 발코니입니다. 이면 발코니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거고 C도 마통풍이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4베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런 구조고 거실이 이면 개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D가 이제 마통풍이 되는 그런 구조고 요거는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4베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E가 이제 정말로 정석적인 4베이 구조 그리고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F는 요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구조 전형적인 탑상형이죠. 그리고 G가 그 유명한 3면 발코니입니다. 3면 발코니 지금 보시면 창이 요렇게 다 하나 있죠. 그래서 요만큼 확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G가 제일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E타입일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E타입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분양에서는 그냥 51, 55, 58, 52 딱 하나로 묶여 있고 그 중에서 동호수 타입 다 추첨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이게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언제 청약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잊지 말고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이제 청약을 신청하셔야 되고 자, 특공은 5월 7일에 신청을 하게 되고 일반은 8에서 9일 요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하남 1년 이상 거주자 분께 30% 물량이 우선 배정되고 그 다음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께 20%, 그 다음 이외 수도권에 50%가 배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죠. 이분들에게만 30%가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께 30%가 우선 배정되고 여기서 탈락한 분들은 경기도 6개월 이상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까지 가게 됩니다. 에게만이 아니라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밀리면서 다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소득 기준도 공통적으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집 공고를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공 조건을 갖춰야 되고 유형마다 가점이 있고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배정이 되고, 일반은 신생아 우선 공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배정되는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되지 않고 10%가 20%는 추첨으로도 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주 극악의 확률이긴 하지만 로또를 노려보고 추첨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딜지를 판단해서 잘 청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 청약 일정 살펴볼 텐데 다음 주 청약 일정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의 3달 만에 나오는, 12주 만에 나오는 서울 분양이죠. 청계 노르웨이 숲이 있습니다. 요건 어디 들어서는 단지냐? 신당역 보이시죠? 중구 황학동에 들어서는 단지예요. 여기고 요 주변이 다 화학시장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신당역 여기 있고 상하심역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중앙시장, 뒤쪽에 이제 화학 주방 용품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즘 그 유명하다는 힙당동이 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잘 아시는 네이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네이버 지도에 나오더라고요. 신당역은 2호선, 6호선이 동시에 지나기 때문에 좋죠. 특히나 2호선은 이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최고 20층 4개 동짜리입니다. 404가구짜리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용적률이 600%, 건폐율이 거의 한 60% 정도 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빽빽하죠. 주상복합이고 97가구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인데 서울에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서 그런지 순항을 해서 분양까지 왔습니다. 97가구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5구제곱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8가구에 불과하고 3구제곱 이 69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제곱이 7억 6천만 원 무려, 5구제곱이 11억 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39는 제가 평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냥 딱 원룸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5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가 3베이 판상형 구조고 B는 이제 탑상형 구조입니다. 어쨌든 다 방 3개, 욕실 2개 그렇게 있는 구조고요. 주변 시세 궁금하실 거예요. 이 11억이라는 가격이 적당한지. 여기 들어서는 단지인데 위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기 5구제곱이 최근에 시세가 8억 원대입니다. 3억이나 비싸네. 아무리 여기가 구축이라고 하지만 생각하실 텐데 이 캐슬 베네치아 5구제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5구제곱이 아니라 방 2개짜리입니다. 이것도 주상복합이거든요. 주상복합 중에 큰 투룸을 만들어놔서 요거를 5구제곱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여기랑 이제 비교하셔야 될 텐데, 뉴타운, 왕십 뉴타운, 텐즐과 센트라스가 있는 곳이죠. 지금 이제 제가 센트라스에 있는 주상복합동을 가져와 봤습니다. 센트라스 중에서 주상복합동이 좀 가격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14억 1천만 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싼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여기에 있는 단지 400세대 단지랑 여기에 있는 이제 2500세대 단지랑 좀 비교하긴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사실 청계천 가깝고 그 다음에 신당역 가깝고 힙당동 가까운 건 좋은데, 여기가 이제 화학시장이라서 주변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게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정주 여건은 옆에 있는 이 뉴타운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 모르시던데, 여기가 지금 동대문구로 분류화돼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계천 바로 건너면 있는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23년인가 21년 준공이라 상당히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상황심역까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여기 5구제곱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뭐 12억 원, 11억 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매수할 수만 있다면, 이 가격에 매수할 수만 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청계 노르웨이 숲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신축 분양이라서 그래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시세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고 서울 전세 가격만 조금 상승폭이 커졌는데 이건 유의미한 수준 아니죠. 강남권 살펴보면 강남권이 근데 다시 좀 이 상승폭이 올랐습니다. 서초는 지난주부터 올랐는데 이번 주 더 올랐고, 강남이랑 송파랑 강동이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전주랑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의미하게 변동이 큰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물론 저는 호가만 이렇게 오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승폭이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23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찍히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넷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뭐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